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열전 13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미국에 도착한 북한의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의제와 일정 등을 놓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마라톤 회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이기성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일행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입국장을 통하지 않고 항공기 계류장에서 자성남 유엔 북한 대사와 함께 바로 맨하튼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회담 전망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글쎄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김 통전부장이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곧바로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차석 대사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90분 동안 일종의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찬이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김 부장과 훌륭한 실무 만찬을 가졌다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장시간 마라톤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큰 틀의 윤곽을 잡은 뒤 그 결과를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김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모두 양 정상의 의중을 꿰뚫고 있어서 이번 만남이 다음 달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미가 이른바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통전부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이렇게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고위급의 담판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판문점에서는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제에 관련한 실무회담인데 썬킴 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단이 한국 체류를 더 연장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에 우리 청와대 직원이 파견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그 다음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차 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 혹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썬킴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서 최소한 하루 더 체류를 연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어제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부상 등 북측과 사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초 판문점 협상팀은 비핵화 체제 보장 의제를 추가로 조율했던 어제 2차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체류를 연장할 경우 뉴욕에서 돌입한 고위급 회담 진행 상황과 맞물려 북한과 추가 조율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접촉 중인 양측 대표단도 오늘 협상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북측 수석 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오늘도 조혜익인 미 백악관 비서실장과 모처에서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청와대 직원이 비공개로 싱가포르로 파견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건 7월 예정인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전 답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오늘 북한 평양에 도착을 해서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시작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건물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 안에 있는 재무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서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과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한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인천본부 세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와 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조연아 전 부사장이 처음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지난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 만한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의 소환으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게 됩니다. 각 당 지도부는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새벽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고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지하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인천과 수원 등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충남과 부산 등에서 1박 2일 유세에 나섭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광주와 대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여 명이 선출됩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 행정처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조사단은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까지 투표를 실시한 뒤에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식칼이 떨어졌었죠. 이 식칼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서북구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이불 가방을 털다가 떨어진 검은 물체가 알고 보니 식칼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비어있는 줄 알았던 이불 가방 속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튀어나와 인도로 떨어졌지만 식칼인 줄도 몰랐고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이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광공업, 건설업 호재에 힘입어서 3월보다 1.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2달 연속 줄었고
소비도 넉 달 만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부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조사 결과 생산이 3월보다 1.5%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3.4% 증가했고 건설업, 공공행정 생산도 3% 넘게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보험 분야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쪽이 줄어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는 3월보다 1% 감소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는 늘었지만 의복 같은 준내구재 소비가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3월에 크게 늘었던 항공기 수입액이 다시 크게 줄면서 전체 3.3% 감소했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추경 집행 효과로 회복 흐름이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 불안 같은 위험 요인도 남아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통일부는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단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단 스님이 모레 다음 달 2일이죠.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단 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서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만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천단 스님이 처음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 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SFTS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SFTS로 확진된 환자는 1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크게 늘었죠. 사망자도 지난해 이 기간 1명에서 올해는 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탄소년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빌보드 쾌거를 축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탄소년단이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빌보드 201위, 핫백 12기록을 담은 빌보드 최신 차트가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팬클럽인 아미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동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트윗을 리트윗하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잇따른 인종차별로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 예정대로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확산되는 인종 간 갈등에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스앤젤레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미국 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 8천여 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벅스 측이 예고했던 대로 직원 1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4시간 정도 진행된 교육에서 직원들은 인종차별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본 뒤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털어놓으며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흑인 남자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겁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So after the training, how they behave after the training, then we'll know. But until then, I don't know. 하워스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이번 일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줬다면서도 미국 내 인종 간 갈등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probably has given license to people
to feel as if they can emulate and copy behavior and language that comes out of this administration. 어제 휴업으로 발생한 스타벅스의 매출 손실은 최대 우리 돈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죠. 지방선거 그리고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입니다. 선거는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죠.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주요 후보들, 주요 정당의 지도부 움직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하는데 흐름을 위해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관심이 아주 큰 지역이죠. 서울 송파울 지역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먼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재성은 검증된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봤습니다. 최재성의 실력으로 새로운 송파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브레이크 역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만 보더라도 선거운동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치알파고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송파울 지역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뜨겁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라는 점도 있고 또 나온 후보 지금까지 뭐 소개된 후보는 3명인데요. 나온 후보 3명 모두 한 명 한 명 이른바 당에서 공들여서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최재성 후보 아까 나왔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복심 이렇게 불리는 최측근이고요. 예. 배현진 후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그 방송 앵커 출신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해서 전략 공천할 정도로 이 공들인 후보입니다. 그 박중진 후보 역시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이고 경선에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 뭐 손학규 선대위원장 뭐 전략 공천 하니 마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공천 따낸 그런 후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자막이 상당히 재미있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19대 대선, 지난해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대리전이다 이런 자막이 나갔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항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여론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막 지금 나가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각 후보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최재성 후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저것도 뭐 선거운동 전략의 하나겠죠? 제가 보니까는 거의 24시간 선거운동 유세 과정을 이른바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약에 지역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유권자를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SNS 유세, 특히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최근에 뭐 40시간 논스톱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강점 내세우는 건 이겁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자. 아무래도 이런 쪽에다 이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는 그 로고송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기상어 예, 예. 그 노래를 어쨌든 간에 로고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네요. 처음에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당의 로고송 사용하기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노래에 맞춰서 저렇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한 2분 정도 돼요. 2분 정도 예, 영상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올려놨는데요. 뭐 저렇게 일단 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네티즌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내세우는 강점이 그 30대의 젊은 후보라는 점 이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 대중성과 인지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데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른바 영입인재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세 과정에서도 홍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아마 언론사 속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지 이 부분 확인되면 여러분께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가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말이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족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미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신고한 재산 그대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재산 아닌가 싶습니다. 예, 3천 몇만 원 정도 신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나타내더라고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재산이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또 좀 정세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 그러듯이 또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않겠죠. 예. 뭐 그런 세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각 후보들의 재산 내역이나 이런 모든 자세한 내역, 정과, 병역 이런 기록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종진 후보가 사무실 안에서 일종의 뭐 개소식 같은데 사무실. 박종진 후보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후보가 됐어요.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분명히 1위 했는데 갑자기 손학규 선대위원장 전략 공천한다고 지도부에서 한 얘기하니까 참 난감했겠죠. 어쨌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출마 포기하고 어제 개소식이 직접 왔습니다. 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박종진 후보 손 들어주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손학규 위원장이 이번에 박종진 후보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간에 박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갔으니까는 이거는 적어도 이름 석자는 알린 거 아니냐 유권자들에게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요. 박종진 후보가 이런 말도 했네요. 손학규 위원장님 한때 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소식이 와서 손도 들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치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송파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 이런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 그리고 뉴스 앵커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편 등에서 많이 활약했던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 과연 송파울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첫 선거운동을 했는지 이 부분 각 후보들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또 동시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시장이 다시 뽑힌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꼭 반영해 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왔어요. 평화시장은 제가 젊을 때 직접 직장으로 다니던 곳이고 또 지금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장사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도 듣고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밤중에 12시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 바로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떤 어려운 점들은 없으신지 말씀도 듣고 또 격려 위로 말씀도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새 후보가 처음으로 만난 유권자들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후보자들의 가치관, 첫 공식 운동 일정 아닙니까? 예. 가치관, 평상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그런 큰 윤곽 같은 것도 담겨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일정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후보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을 방문해서 청소 노동자들 방문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은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 박 시장 이제 시장이 있을 때 한 거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새벽을 여는 분들, 민생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이분들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 이 말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이제 노동, 일자리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맞추겠다 그런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아까 보셨겠지만 저게 동대문 평화시장인데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직장으로 있던 곳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1974년에 민청 학년 사건으로 제적된 뒤에 노동운동으로 투신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의 이른바 추억과 또 그런 애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방문했고 역시 자영업자들 애로사항 들으면서 결국은 민생과 경제 쪽 이쪽에다가 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것 같고요. 예, 잠시만요, 정수민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와 상습 폭행 등의 혐의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 내릴지, 또 영장 청구로 이어졌을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소식 바로 미래당 안철수 후보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서 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중앙지구대 갔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안전 문제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거고요. 아까 화면은 없었는데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 어디를 갔나 봤더니 지하철 9호선 찾았습니다. 여길 찾아서 안전시설 점검하고 노동자들과 간담회. 역시 안전 노동 이런 쪽에 맞추겠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민 후보가 만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까? 그렇죠. 예. 김종민 후보는 또 정의당 또 이정미 대표와 함께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네 후보가 다 밤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조금 일찍 간 후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사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후보 단일화 상당히 많은 언론 기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을 그으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선거 포스터인가요? 미리 준비한 걸 보면 마치 두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수민 의원. 지금 보여지는 거 왼쪽이 이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고 오른쪽이 안철수 후보인데요. 바꾸자 서울 같거든요. 저거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습니다. 바꾸자 서울.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제 이른바 사무실 외벽에다 현수막 걸고 벽보 걸었는데 보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김 후보 측에서 설명은 이렇게 무슨 협의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우리도 뭔가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 우연히 일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저기서의 바꾸자 서울은 결국 현재 서울을 바꾸자는 뜻도 있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교체하자. 바꾸자라는 데서 적어도 두 후보 간에 어떤 공감대는 있다는 게 사실 저걸로 드러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이기고 본인들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있으면 당연히 바꾸자 서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할 때도 가장 큰 명분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즉 박원순 시장의 3선은 막아보자. 이게 두 후보의 사실 유일한 공동 목표예요, 사실은. 그때 단일화의 유일한 명분이었는데 어쨌든 저 벽보에서 그러한 이런 생각은 드러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과연 저 벽보 현수막이 나중에 후보 단일화될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상황이나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갖고 있는 내심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원순 후보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또 바꾸겠다. 7년 동안 서울시장 책임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정책, 복지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초점 맞추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런 거 철폐하겠다. 이런 쪽에 맞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전 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각각 핵심 공약들 걸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선거가 워낙 이 중앙에 특히 한반도 평화 이슈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이런 공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누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조금 아무래도 좀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남은 한 13일 경연 동안 유권자들께서 이 지역 정부 맡을 사람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중앙 정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는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에 KBS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후보 세 사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 차라리 단일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정승민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유체이탈형 화법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150억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비난도 그 정책 시민이 제안한 것이라고 시민 탓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평균 유지만 해줘도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아니라 점점 악화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반성하시고 그리고 시민한테 저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를 보니까 경기도가 훨씬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아요. 서울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도의 공기가 결국은 다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호흡 공동체잖아요.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또랑이 흘러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 사이에는 한강이 흐릅니다. 두 분이 거의 생각이 같으시고 오늘 보니까 바꾸자 서울 슬로건도 똑같으시던데 빨리 단일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6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소중한 한 표 한 표 모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아 보자고요. 그렇죠. 네. 자, 투표하시면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투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예. 사전 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소민 씨는 사전 투표할 거예요, 아니면 당일 투표할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당일 투표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요? 예. 저는 사전을 한번 해볼게요.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이광주 씨는요? 저도 그날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 투표를. 예. 투표하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놀러 가시는 게 더 낫겠죠? 예. 저희도 함께 하도록 저희도요. 온 국민이 투표하는 그날까지 아이브 챌린지! 네, 런닝맨 가족들의 아이보트 챌린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꼭 투표하자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6월 13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지방선거 모토 구호가 아름다운 투표 행복한 우리 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각 당 지도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을 누비는 전국적인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 승리의 대역사를 일궈 가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에 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낮은 자세, 더 겸한 마음으로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표로서 제일 앞장서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이루고 우리 또 민주평화당의 그 귀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보 정치의 미래 또한 오롯이 정의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시대의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사표 없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구단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니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6곳 이상의 승리를 거두느냐가 제일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이 6곳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지금 보수발 정계 개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미래당에서 탈당한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택을 했고요. 남경필 후보는 한국당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여권에서 지금 차기 주자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상처를 많이 입고 있어요. 이 상처 입은 차기 주자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뭐래도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저로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6월 10일에 될 가능성이 높지만 7월 10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되거나 뭔가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과거부터 얘기하고 있는 샤이 보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 겁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어떻게 연관될지 여부고요. 마지막 가장 선거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역시 누가 뭐래도 단일화 여부겠죠.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단일화가 이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한 요 3가지 정도를 저는 관전 포인트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병민 교수 이야기하셨으니까 사실 그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 간의 단일화. 워낙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그런데 이미 선거운동은 시작이 됐고 단일화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게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인데 이미 감정 싸움들이 될 대로 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단일화를 해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든 나눠 먹기라도 할 텐데 단일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법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2등을 누가 해서 주도권을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단일화가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재편 보수의 재편을 둘러싸고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까요?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밀려갖고 완전히 3등으로 밀려나게 됐을 경우는 지방선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완전히 참패하게 됐을 경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정당 간의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고요. 1차 시한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지나갔지만 최종 마지노선은 그 사전투표로 볼 수 있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오늘부터 선거 유세 차량을 비롯해서 많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고조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며칠이 지난 이번 주말이 저는 고비라고 보는데요. 이쯤 돼서 정말 단일화를 안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고 났을 때 여론조사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상황을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지방선거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 선거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남 지역, 특히 경남지사라고 할까요? 이 경남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일단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그 여론조사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냐, 실제로는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날 거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당선되시는 분이 여권이고 야권이고 차기 주자로 올랐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점도 이 경남지사 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 말고는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역시나 TK 영남권 지역을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위기감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부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산시장 선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을 크게 총 다 섞어서 5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이 PK 지역 3곳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지역이 경남이 아니라 부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말이죠. 왜냐하면 이 3곳에서는 사실 바른미래당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2014년도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이미 오거돈 후보와 그리고 서병수 후보 간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총력전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지금 선거는 지난번 있었던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꽤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거점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걸출한 민주당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산 지역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 한국당이 미치는 영향, 또 부산 지역에 한국당의 가장 큰 정치적 거물로 불리는 사람은 거의 김무성 전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부산 지역의 선거도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기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깊은 곳이라고 봅니다. 네, 오거돈 민주당 후보는 3전 4기에 도전하고 있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 번 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는 기호 2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아마 부산 지역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 경남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후보들의 움직임과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그럴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야기 저희가 이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늘 투표율이 낮았어요.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또 러시아 월드컵 뭐 이런 이벤트들,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정말로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낮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예년보다는 좀 높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지방선거의 이 그 투표율이 지금 몇 차례 그 투표율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 이제 50%마저도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난 선거 때 놓였었거든요. 그래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마 그거보다 낮으랴 이렇게 기대를 좀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 이게 낮은 투표율은 민심의 왜곡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투표의 성향이 세대별 투표 또 지역별 투표 이런 게 워낙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느 당에 유리하느냐 뭐 이게 이제 항상 그 예견되어 왔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이 국민들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좀 관심도가 좀 낮은 이유가 있지만 낮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너무나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이슈가 도출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낮은 투표율이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난 2014년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죠. 54.5%,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죠. 51.6%.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60%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권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 말씀하셨던 선거 중에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만 이때가 바로 사전선거가 도입되고 난 처음 치른 지방선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가 굉장히 편리하죠. 특별하게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틀에 걸쳐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전선거가 전체적인 투표율에 이 상승 효과에 미친 영향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06년도 지방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고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 거의 편승하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특정하게 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건데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당선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되면 이 진보 진영의 승리라는 걸 점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투표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권영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세 도중에 어떤 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가 다쳐서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권영진 후보 측에서 낼 것이다. 일단 오늘 오후 일정은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 또 시민단체나 또 이익단체나 항상 자신들의 요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민주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분들도 물론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했겠습니다만. 무슨 이익 관련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이념 관련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념 시비 이런 거 없이, 그리고 공보물도 뿌릴 수 있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정말로 극좌의 세력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극우의 세력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거 공간인 거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열어주고 듣고 판단하라고 열어준 공간인데 이것을 갖다가 방해한다던가 또는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고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집적 민주주의는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지만 이런 그 있는 체제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그 공동선 그리고 공공의 어떤 그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연대라는 단체고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권영진 후보가 더 이상 유세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었고 권영진 후보가 좀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각 주요 정당의 후보들 또 무소속 후보까지 있는 자리에서 뭐 공약 설명회를 하는 그 상황에서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도 또 한 유권자로부터 뭐 일종의 정치 테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폭력 행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계란을 맞고 폭행을 당했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불거지게 됐고 이러한 이슈가 제주도에 있는 신공항 이슈에 대한 것이라고 회자가 되고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이 됐죠. 그 이후로 있게 되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선거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중에 폭행을 당하게 됐고 그 뒤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드루킹 특검은 관철이 됐죠.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해서 커터칼로 굉장히 거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엄청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당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아마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압승하게 되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와 무관하게 이러한 폭행들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아니면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됐을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들이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국민들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전해드린 소식이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남북관계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모처럼 70년 만에 잡은 남북화의 혹인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이런 이례적인 일종의 논평을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TV조선 입장을 내놓았는데 조선일보는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 오늘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관련한 성명을 계속해서 내놓았어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데 조선일보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한 칼럼을 소재로 해서 이 칼럼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박대출 의원은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마찬가지로 김의겸 대변인의 이 논평을 협박 수준의 발언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소수의 언론사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마라 이런 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네, 일단 뭐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뭐 다른 사람하고 상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이제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TV조선이나 이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사실 특정 언론을 찍어가지고 대변인이 이렇게 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김의겸 대변인이 뭔가 좀 이건 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오보 논란이 사실 조선일보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언론들도 있는데 뭐 다른 언론은 오보의 수위가 낮아서 그러면 말 안 했고 TV 조선일보는 너무 수위가 높아서 얘기했느냐. 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소위 그 보수와 진보 쪽의 이런 그 소위 지지 세력 간에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지자층 일부에서는 야당 심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가 9곳 승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심판하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TV조선이나 조선일보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그 결집 현상 또는 어떤 뭐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념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의겸 대변인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더군다나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강효상 의원의 오늘 성명 발표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패션 우파 발언과 저는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늬만 우파이면서 현 정부에 굴복하게 되는 정치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발언에 이 북한에 대한 문제, 한반도 이슈를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과 맥이 좀 닿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했던 북한 비자 발급 1만 달러 문제가 이 오보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오보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 특정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이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오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여전히 이 앞으로 8월에 있게 되는 UFG 훈련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8월 15일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송환 문제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잔 다루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에 대한 비판까지 혹시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또 성명 보니까는 그 양상훈 주필인가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양상훈 주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 패션 보수, 가짜 보수, 거짓 보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오늘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내놓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악성 댓글 방치, 여론조작의 놀이터가 된 네이버 댓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형사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고발장을 내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아냥하거나 이런 댓글들 그대로 놔뒀다. 이거 네이버 책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도 사실 또 네이버를 비롯한 이 포털 여기에 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이런저런 대책 내놓고 그랬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랄까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을 하는 거는 당연히 네이버가 막아야 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거기다가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시간도 좀 지난 사건인데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꺼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낮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도 사전투표를 갖다 강조를 했었는데 어떤 그 보수층의 결집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사건을 좀 이슈화시켜서 보수층이 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뭐 민영사상의 어떤 소송으로까지 이슈화를 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병민 교수님 짧게 김병민 교수님 생각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포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좀 더 엄정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혹시나 글을 잘못 달게 되는 네티즌이 나도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을 좀 갖게 하고자 하는 다목적 포석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포털 사이트에 있는 댓글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두 분 교수님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나가는 거 보셨죠? 런닝맨 가족들이 아이보트 챌린지 캠페인 벌이는 거. SBS 선거방송의 마스코트의 이름이 투표로입니다. 투표로. 혹시 조금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갑자기 그런데 두 분께서 합작해서 투표로를 한번 삼행시 한번 줘주시면은 그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투 한번 해보시죠. 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하루가 되는. 표를 줘도 아깝지 않는. 노로 해도 됩니다. 네. 예. 노동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고 표를 줘도 아깝지 않은. 노력하는 후보를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노력하는 후보를 꼭 뽑읍시다. 김 교수님요? 투표는 투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시하지 않는 유권자는 노답이다. 예.
맞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즉흥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교수님의 이 삼행시 정말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분들 꼭 뽑기 바라시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노답이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곧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행사하세요. 그리고 투표 후에 해시태그 아이보트 챌린지 달고 SNS에 인증하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아이보트 챌린지. 네, 투표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 나란 일 하라고 보내놨더니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벌을 주게 됩니다. 그 암행어사의 역할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투표로 말입니다. 여러분 6월 13일 지방선거 4년 동안 우리나라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세요.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3시 1분 반이 됐습니다. 첫 소식은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 관련 소식입니다.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을 상대로 24건의 폭행과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호텔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평창동 집을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인 약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이명희 씨에게 적용한 혐의 상당히 많습니다.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 폭행, 업무 방해, 모욕 이렇게 7가지나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의제와 일정 등을 놓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마라톤 회담을 한 뒤에 내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제부 이기성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일행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입국장을 통하지 않고 항공기 계류장에서 자성남 유엔 북한 대사와 함께 바로 맨하튼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회담 전망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글쎄 뭐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예. 뭐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김 통전부장이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곧바로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차석 대사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90분 동안 일종의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찬이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김 부장과 훌륭한 실무 만찬을 가졌다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장시간 마라톤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큰 틀의 윤곽을 잡은 뒤 그 결과를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김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2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모두 양 정상의 의중을 꿰뚫고 있어서 이번 만남이 다음 달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미가 이른바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통전부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 썬킴 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단이 한국 체류를 연장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판문점에서 북측과 비핵화 의제를 놓고 실무회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두 정상의 동선, 의전,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신무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이 소식은 유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성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서 최소한 하루 더 체류를 연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어제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부상 등 북측과 사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초 판문점 협상팀은 비핵화 체제 보장 의제를 추가로 조율했던 어제 2차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체류를 연장할 경우 뉴욕에서 돌입한 고위급 회담 진행 상황과 맞물려 북한과 추가 조율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접촉 중인 양측 대표단도 오늘 협상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북측 수석 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오늘도 조혜익인 미 백악관 비서실장과 모처에서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청와대 직원이 비공개로 싱가포르로 파견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건 7월 예정인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전 답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SBS의 단독 보도로 불거졌죠.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소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인데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라돈 침대가 원안위의 적극적인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원안위의 무사 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한 관제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지진과 지진해일 긴급 재난 문자를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 문자 메시지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직접 발송하고 그 내용에는 주의사항, 대피 방법 등 국민 행동 요령이 포함됩니다. 전송 단계가 축소됨에 따라서 문자가 전달되는 시간도 1초에서 5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은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됩니다. 영국의 일간지 미러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32개 나라의 파워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몇일까요? 26입니다. 미러는 오늘 자체 분석한 파워 랭킹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본선 진출 32개 나라 가운데 16개 팀만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워 랭킹이 26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을 한 겁니다. 조별리그 F조 상대, 우리나라의 상대인 독일이 파워랭킹 1위에 올라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요. 멕시코와 스웨덴은 15위와 16위에 랭크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택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 도착한 북한의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관련 소식입니다. 뉴욕 특파원들 정말 바빴는데요.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 함께했습니다. 회담 전망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글쎄 뭐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예. 뭐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북미 정상회담이 세기의 단판이라고 한다면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담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1시간 반 동안 만찬했다고 하는데 만찬 예.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예, 사진 몇 개 공개된 거 저기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보셨을 텐데 보면은 뭐 사진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좀 웃는 모습도 있고 건배하고 지금 저 악수하는데 뭐 일단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상당히 좀 흐뭇한 표정이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의 거인 같네요. 예, 김영철 사실 통일전선부장이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딱 두 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서서 찍으니까 더 비교가 되죠. 예. 방금 전에 이제 만찬하면서 이제 건배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보면 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약 1시간 반 정도 만찬을 했고 이제 미국 시간은 이제 새벽이거든요. 새벽이어서 이제 미국 시간 내일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본격적인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자회견도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결과를 보면 북미 간의 지금 회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뉴욕에서 김영철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좋았다. 만찬 메뉴로 스테이크, 옥수수, 치즈가 나왔다. 미국 소고기가 나왔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만났다. 이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그 실무적으로 접촉이 교섭이 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까지 날아가서 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저희가 미국 측 입장에서는 CBID를 완전히 약속을 하고 이행 방법까지 제시한다면 100점일 텐데 저는 뭐 일단은 그 분기점인 50점을 넘어서 한 6, 70점까지는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6, 70점.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30점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못 채울 수도 있고요. 이제 6월 12일 날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점수대를 좀 올려가지고 상당히 이 양측 입장에서도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아마 우리도 지켜보고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내일 새벽에 있다. 이거는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예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회담을 하는 건 정해져 있고 미국을 갔으니까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건지 그랬는데 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 시간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 먼 거리를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을 때는 뭔가를 들고 갔겠죠. 아마 빈손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소한의 발표할 거리는 있다라는 생각하에 기자회견 시간을 잡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합의의 수준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뭔가를 북미가 만들어낼 수는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북미가 만들어갈 수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에 협상을 벌이고요. 담판을 하고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판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 시간까지 공표가 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정식 기자도 말씀은 했습니다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외교 관례상 이런 경우는 상당히 뭔가 합의가 사전에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이미 협상이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 결과들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뭔가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관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실무선의 합의는 지금 예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은 저는 갑자기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진 않고 사전에 이미 그 김영철 통전부장의 일정으로
양측 간에 합의가 돼서 이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서는 뭐 큰 그 합의점이 이렇게 발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 지도자의 어떤 그 지난번 그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용어인 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양 정상이 의지가 있고 노력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선에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지금 임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 나가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기자들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신 기자들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화면에 잡힌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국무위원회 김창선 부장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에서 취재를 저렇게 했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지금 뉴욕행 비행기가 아닌가 싶은데 비행기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즈니스석에 이제 타고 간 거를 가서 찍은 거죠. 그래서 계속 손짓을 합니다. 절로 가라고. 찍지 말라고 아마 하는 그런 의사표시 같은데 기자들이 또 그렇다고 굴하지는 않죠. 찍지 말라고 안 찍으면 기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뉴욕까지 날아갔습니다. 수석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은 뭐 전혀 그 관계 보도가 나오진 않는데 폼페이오 장관 그 당시에는 CIA 부장으로 평양을 2차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교상 관례로 따지면은 이 김 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뭐 국가 순회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걸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하고 지금 그 워싱턴하고는 거리가 문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차로 한 4시간? 뭐 차로 그러고 비행기는 뭐 저기 한 1시간 이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은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어떤 뭔가를 김 부장이 가져왔느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이 여부가 좀 관건이 되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그 상정을 해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뉴욕 지금 맨하탄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타워. 뭐 거기에서도 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다. 그 트럼프 타워의 내부가 대단히 호화롭다고 합니다. 김통 전 부장에게 한번 미국의 어떤 그 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신의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트럼프 타워에 한번 오라고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임성준 수석님 말씀 들으니까는 그 가능성이 있네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그 막내 아들 학교 문제 때문에 가족과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딸 이방카가 멜라니아 여사 역할을 취임 초기에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뉴욕에 뭐 얼마든지 미국 대통령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실제로 트럼프가 뉴욕으로 날아가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면담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닙니다.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아직까지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벌써부터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SBS도 싱가포르에 취재 기자 보냈습니다. 임삼범 기자와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뭐 현지인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위기입니까? 네, 뭐 이거 현지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관련 소식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도 저희 싱가포르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 역시 어디에서 열릴지,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 저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언론 또 방송들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만한 장소, 임상범 기자가 아무래도 이것저것 눈여겨봤을 거 아닙니까? 어디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좁힐 수 있을까요? 회담이 점점 다가오면서 경호에 유리한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들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싱가포르 대통령궁, 당연히 이쪽은 보안이 철저하겠죠. 이 대통령궁과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본섬에서 떨어져 있는 센토사 섬, 이곳이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토사 섬에는 미국 그 협상팀 숙소인 카펠라 호텔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카펠라 호텔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접근을 해봤는데 진입로만 봉쇄를 하면은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조용히 협상을 또談판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뭐 치안이나 경비, 경계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여기 머물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송 진행을 방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대통령궁이고 한 번은 싱가포르 본섬하고 센토사 섬을 잇는 다리 위에서 이 방송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두 차례 모두 이 현지 경찰들한테 방송 저지를 잠깐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경찰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상회담 성사가 임박해 오면서 이곳 현지 경찰이나 치안 당국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원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 취재 연기가 상당히 치열한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의전 경호 이 실무 협상은 끝난 겁니까? 아직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김창삼 부장이랑 이제 백악관 부비서실장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관련 이런 회담에 이제 그야말로 회담 진행을 위한 부분들 회담 계속되고 있고요. 판문점에서 지금 성킴과 최선희가 만나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뉴욕에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만나는 회담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회담 자체의 어떤 절차를 위한 이런 논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0일에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비핵화 이 의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성의를 보이느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회담에서 의견이 접근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Continuing to prepare for the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As the president says, if it happens, we'll certainly be ready.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e'll continue to move forward in them. With the Secretary Pompeo as well as at the DMZ are focus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미국 정부의 의지는 뭐 분명히 보입니다. 역시 비핵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말이죠. 비핵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의견 합의를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에 난 갑니다라고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양측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이 아직 합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그것과 남쪽도 핵을 포기해야 된다. 우린 핵을 지금 개발한 적이 없고 과거에 이제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1991년에 다 이제 이게 반출이 됐고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문제시하는 것은 이 한반도 특히 한미 군사 훈련 때 이 핵 전략 자산을 이제 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전략 폭격기 전투기들이 이제 이 한반도 상공을 뜨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거 이것 자체를 지금 문제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이행할 때는 남쪽에도 전혀 이 핵 관련한 모든 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반입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에 방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에는
남쪽 미국, 한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이렇게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에는 좀 그걸 앞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주한 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측 간의 괴리가 있고요. 우리 쪽에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는 CBID 완전히 북한의 핵폐기 이것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일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고비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예, 여전히 고비가 많다. 하나 더 안정식 기자. 네.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싱가포르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청와대 예. 쪽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예. 혹시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 가서 예. 남북미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게 7월에 이제 우리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일정이 있어서 그걸 사전에 이제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이제 예측과 추측이 나오는 게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청와대에서 그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뒤에 볼 문제다 이런 식으로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론해서 보면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청와대 직원이 사전에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하나의 희망사항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그 평화정착 이 프로세스랄까요? 이 절차를 빨리 밟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 판문점 그 선언에도 보면은 금년 내에 뭐 이런 걸 다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시점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과연 그 종전선언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대강 보면은 그 한국, 미국, 북한이 이제 3자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국의 요소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에 수많은 의용군을 보내서 사상자를 많이 냈고 당연히 지금 그 한반도 문제에 직접 그 관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중국을 참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우리 입장에서도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국이 미중 관계 전체 전략적 틀에서 중국을 과연 배제시키고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중국 없이 가는 게 좋겠느냐. 지금 그 이제 종전 선언 이후에는 이 평화 협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마 중국이 이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여기서부터 이걸 잘 따져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잘 짚어가면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역임하셔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을 임성준 전 수석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강경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배를 휘젓는 거예요. 구멍을 3개를 뚫는다. 그러면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구경인 거죠. 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군대에 가면 부모님들은 군대에 갔다 온 아들 더욱 건강해져서 돌아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우리 아들 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군대에 간 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병이 더 심각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상은 여전합니다. SBS 탐사보도부의 박하정 기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하정 기자, 일단 영상 보면서 군에 자식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것 같은데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군 내에서 뭐 군병원 못 믿겠다, 민간병원 가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들이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이번에 처음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입수해서 뭐 최근에 전역한 군의관 분들이나 뭐 의무병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실태가 다소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병원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용인하고 오히려 지시하는 듯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 자격 없는 의무병이 복강경 시술을 한다. 저런 내용들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이제 최근에 전역한 군의관 분께서 이제 증언을 해주신 건데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개복을 하지 않고 기구를 몸속에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진 군의관이 2개의 기구를 잡고 집도를 하고 나머지 하나 카메라 역할을 하는 그 기구 하나를 아무런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잡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군의관들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수술 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1시간 할 수술이 3-4시간으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취 시간이나 수술 시간이 늘어나면서 환자 몸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무자격증인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는 의무병 제도를 사실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방사선사도 사실은 지금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병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을 조제하고 있는 약사도 많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자리 숫자인데요.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까지 고민했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기소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무병들이기 때문에 이 약자인 의무병들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하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강경 시술에 의무병,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 복강경 시술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증언한 군의관, 전직 군의관들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전문 인력과 함께 하니까 딱 고도로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나와서 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수술인데 막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받는 환자도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의무병이 뭘 할 수 있겠니? 그거 뭐 큰 문제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이 놀랐겠어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불법이라는 것뿐 아니라 이런 행위 하나가 사병들의 건강과 어떻게 보면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병원장 그리고 나아가서 국군의무사령부가 이런 부분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라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공문에서 나와 있는 문구가 이제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 문제는 의무사령부와 병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진료에 임하라라는 문구가 공문에 버젓이 적혀 있고요. 저 어떤 공문입니까?
이게 수도권의 한 국군병원에서 그 병원장이 2016년에 취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취임 직후에 나온 초도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담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문구와 함께 그 의무병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 보조나 복강경 등에 대해서 병원장 지시에 의거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군의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거 위험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의무병이 뭘 할 수 있겠냐. 시행하라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 마지막 무면허 행위인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공론화된 사안임. 저 무슨 뜻일까요? 뭐 공공연히 알고 있으니까는 하라는 지시죠. 사실은 저렇게 지시했다면은요, 저 병원장은 그 불법을 지시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인권센터에서? 네, 병원장에 형사 고발을? 그러니까 예. 이것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서 행해지는 것과 그것을 하라라고 불법 수술을 하라고 지시한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고도 불법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병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그것이 위법 사항이 명확하면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군인권센터의 인태훈 소장께서 SBS 탐사보도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렸고 조금 전에 나갔던 그 공문에 나왔던 병원장은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이 SBS 탐사보도부의 보도 내용을 넘어서서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 공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알지만 그대로 해라. 이런 뜻이나 다름없다고. 네, 지금 그렇죠. 설명해 불법을 주신 거죠? 지시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병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어요? 그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7,1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7,100여 명. 네. 현재 우리 국방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이 지금 현재 4만 명이 좀 넘죠. 한 예. 50만 정도 50만 되는 정도 되는 거죠. 50만 명의 그 가운데 7,100명 정도가 네. 의무병이다. 그 가운데서 어떤 뭐 간호사나 방사선사 같은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숫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7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럼 나머지 6,400명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뭐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생물학적인 지식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과 다닌다고 해서 의무병으로 이렇게 징발돼서 교육받고 의무병으로 투입되고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응시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응시를 해서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지원 자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의무병으로 선발이 돼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박하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병이 되다 보니까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아주 간단한 주사 놓는 일까지도 당황했던 적이 참 많았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IV를 타면은 이제 혈관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팔을 만지면서 멸균이 다 유지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은 혈관이 안 찌르고 당에 찌르면 계속 찔러봐요. 이렇게 이게 휘어봐요. 계속 이렇게. 이 안에 눈체를요? 예, 눈처리 좀 빼고 넣어보고 혈관 찌를 때까지 큰일이 날 수 있죠. 호흡곤란이나 그런 거 올 수도 있으니까. 의료 조사를 무시하고 하는 거면 확실히 자격증 있는 애랑 없는 애 차이가 큰 거죠. 예, 혈관을 못 찾아서 계속 찌른다. 지금 이 탐사보도부의 기사를 보다가 보면은 정말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보면은 사병들이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할 것 같아요. 나 아파도 여기 군 의무대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게 모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아플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죠. 누구나 아플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 적절하게 대처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군대라고 해서 그것에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잘 보장되어야 하는 곳임이 틀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자격자들이 행위를 하고 그게 마치 군은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군은 원래 그러니까 관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병들의 뭐 건강이나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 들으시면서 이제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군대 이제 다 다녀오셨고 예전에도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사실 뭐 내 친구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던 친구가 의무병으로 일하던 거, 복무했던 거 다 기억한다. 그때는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또 이렇게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네. 전혀 이게 별게 아닌 게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대 의학이 발전한 이유는 질병의 그 다양성,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기술적인 집약적인 구조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군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예.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진료를 안 받는 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군 의료 진료 체계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고요. 그리고 470명이나 되는 국군 장군님들이 군병원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낙후된 곳에서 이러한 고위 군 장성들이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요즘은 이제 그 사범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외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예, 임태우 소장 말씀 듣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장성들이 47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 장성들이 군병원을 이용을 한다면 장성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는 군에서도 더욱 신경 쓰고 또 장비도 또 당연히 의무병이나 군의관들도 확충이 그만큼 될 것인데 장성들도 이렇게 우리 군 병원이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그 의무병들 믿을 수 없으니 다 민간병원 간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병들의 솔직한 마음도 직접 들어본 영상이 있습니다. 사병들도 이런 내용들 다 알다 보니까 우리도 군 의무대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가게 해달라 이렇게 상급자에게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계속 아팠는데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 싶어서 병원 계속 가봤는데 전부 이상이 없어요. 군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못 믿겠어서 다시 휴가 나가서 진료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파열됐다고. 예, 저게 처음 나왔던 영상이 절로 떠오르게 하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나와서 민간병원에 진찰받았더니 인대가 파열됐다. 처음에 위궤양이라고 군 의무대에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위암 말기였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병들의 이런 생각 이거 저희가 탓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군 현역병들 기준으로 외래나 입원 진료를 받는 건수가 민간병원이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1만 건 정도가 군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작년에 112만 건 민간에서 진료를 받은 거고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민간이 5만 건 정도 더 많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이제 원래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그 장병들, 사병들이 진료비를 따로 내지 않는데 민간병원에서는 국방부가 이제 그 보험료 진료비를 지급을 해야 돼서 그 액수도 이제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2010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박하정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를 들어보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의관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간호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춘 사병이 부족해서입니까? 뭡니까? 사실 이 복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5년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노충국 씨 사례 이후에 군에서 끊임없이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 중에 포함된 게 이제 처우를 굉장히 잘 해줘서 장기 군의관을 늘리겠다. 군의관을 늘리겠다. 네, 그리고 그 군 병원의 수준을 민간 병원 수준으로 엄청 끌어올려서 여기에 이제 진료 역량을 충분히 키우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내놨던 것이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시행을 해서 자격증이 있는 의무병들을 많이 뽑겠다. 그래서 지금 뭐 자격이 없는 일반 의무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 거의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대책인데 예산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해결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8시 뉴스에서도 이 군 의료 체계 허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계속 할 텐데 그 군에만 이렇게
맡겨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사람 더 뽑아라, 돈 들여라 이렇게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책하면 결국은 돈입니다. 국방비, 국방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박하정 기자가 지금 짚어줬어요. 그런데 조금 전 자막에 나갔는데 근절됐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주장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한다는데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돌아온 회신이 아까 말씀드린 그 2017년부터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의무병들은 그냥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그 수도권의 병원장 그 병원장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지만 탐사보도부의 취재 결과는 그것과 다르다. 네, 신뢰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에 8시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요. 박하정 기자가 얘기했는데 돈, 예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는 아마 예산 늘려달라고 할 겁니다. 네. 이미 그렇지만은 43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드론 부대 창설하겠다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워리어 플랫폼 전시만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투력 향상의 기본은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끔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군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전투력 향상과 매우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뉴스 통해서 후속 보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에 간 우리 사병들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가서 국방의 의무 다하는 겁니다. 군에 있는 동안은 군이 우리 사병들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면서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